우리가 지금까지 고려 초반의 역사를 확인했었는데요. 우리가 아직도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고려의 시대 구분이죠. 고려 역시 신라만큼은 아니어도 총 475년의 긴 역사를 자랑합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시대 구분도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죠.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시기 구분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고려를 전기와 후기로 나누는 것으로 그 기준이 되는 사건은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무신정변입니다. 이 시기 구분에서 각각의 시기를 또 한 번씩 나누게 되면 4시기 구분이 되는데 그 시기가 얼추 고려 지배층의 변천과 맞아떨어져서 이를 4시기 구분 또는 지배층에 따른 구분이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고려의 대외 관계입니다. 고려는 왕조 역사 내내 유목민족의 침입에 시달리는 등 이들과 영향을 주고받았는데요. 고려 초기에는 거란, 중반에는 여진, 그리고 후반부에는 몽골의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중국에서도 왕조 교체가 여러 번 일어났는데요. 고려가 존속하던 중원에 들어선 왕조로는 중국 5대 19의 혼란기를 극복하고 들어선 송, 몽골의 원, 그리고 다시 한족이 세운 국가 명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도 고려의 지배층 변천과 관련된 사건을 위주로 확인하게 될 것 같은데요. 신라 말부터 고려 초까지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호족 중 일부는 문벌로 성장하게 되었고 이들의 정계 장악에 반발을 품고 있던 무신들이 정변을 일으켰었죠. 나중에 원나라가 고려의 내정을 간섭하면서 친원파 세력인 권문세족이 권력자로 두각을 드러내자 신진사대부가 대항마로 성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은 특히 이 중에서도 문벌과 무신의 집권기에 발생한 여러 사건들로 탐험을 떠나볼 예정입니다. 오늘 다룰 사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126년 이자겸과 척준경이 궁궐에 불을 지르면서 일어난 이자겸의 난, 스님 묘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서경천도 운동, 무신에 대한 차별을 참지 못하고 무신들이 일으킨 무신 정변과 무신 집권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신 집권기에 발생한 농민과 천민의 봉기입니다. 한 개씩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합시다. 지난 시간에 배웠다시피 고려에는 다양한 방식의 관리 등용 제도가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과거 시험으로 천민을 제외한다면 누구나 과거에 응시해서 관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었죠. 여기에 더해 음서라는 관리 등용 제도는 5품 이상의 고위 관료에 한해 그 후손이 과거 없이 고위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소위 낙하산 제도였습니다. 이런 제도들에 힘입어서 여러 대에 걸쳐 정계에 진출할 수 있었던 이들을 우리는 문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충 예상 가능하겠지만 과거보다는 음서를 통해 대대로 관직을 세습하는 경우가 많았겠죠. 문벌이 권력을 장악하는 중요한 방법으로는요, 중첩된 혼인이 있었습니다. 옛날 옛적에는 사랑하는 사람끼리 연애하고 결혼하는 것보다는 권력을 지키거나 키우기 위한 수단으로 정략 결혼을 하곤 했었죠. 강력한 세력을 구축한 문벌끼리 서로 혼인해서 더욱 힘을 키워가는 경우가 매우 흔했습니다. 문벌 중에서도 특히 더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던 문벌 가문은 급기야 왕실과의 중첩된 혼인을 하기에 이르렀죠. 이렇게 성장한 가장 대표적인 가문은 경원 이씨였습니다. 책에 따라서 인주 이씨, 인천 이씨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참고로 고려의 숙종은 이 경원 이씨의 성장을 억누르기 위해서 이 가문과 혼인을 하지 않았고 파평 윤씨의 윤관 등 다른 문벌 세력을 등용해서 경원 이씨에 대항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숙종의 뒤를 이은 예종 때 다시 경원 이씨 가문에서 왕비를 맞이하게 되면서 숙종의 노력이 도루묵이 되기도 했죠. 경원 이씨의 권력은 이자겸 대에 이르게 되면 아주 최절정에 이릅니다. 경원 이씨의 가계도를 살펴보면 그 권력의 규모를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고려의 수많은 왕들이 경원 이씨 가문의 딸들을 왕비로 맞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자겸 대에 이르면 매우 기형적인 형태의 혼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 보이는 이 내용을 이자겸의 입장에서 정리해 볼까요? 이자겸은 자신의 둘째 딸을 16대 왕 예종과 혼인시키는 것도 모자라 17대 인종도 자신의 셋째, 넷째 딸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인종의 입장에서는요, 자신의 이모와 결혼을 한 셈이 되는 것이고요. 심지어 인종에게 있어 이자겸은 장인어른이자 외할아버지가 되는 셈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계족보를 형성할 수 있을 만큼 이자겸의 힘은 막강했습니다. 이자겸은 스스로를 고려 곡공이라고 칭했으며 심지어는 지군국사라는 호칭을 붙이기에 이르렀습니다. 국사는 중원 왕조가 제후국가의 대표에게 붙이는 호칭인데 쉽게 말해서 이자겸이 대외적으로 고려의 국왕을 자칭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이자겸은 국왕의 허락을 받지 않고 스스로 송에 표문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주변 국가들과 외교 교섭을 하는 권한은 오직 국왕에게만 있는 것으로 이자겸이 송에 직접 표문을 올린 것은 국왕이나 다름없이 행동하고 있음을 의미해요. 한 줄 더 떠서 이자겸은 자신의 생일을 인수절이라는 국가 기념일로 만들어버리고 자신만을 위해 숭덕부라는 국가 관청을 하나 더 만드는 등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이자겸의 든든한 파트너로는 척준경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척준경은 고려 무인 출신으로 여진족을 토벌하는 과정에서 실력을 인정받아 권력가로 성장할 수 있었죠. 이들이 힘을 합세해 국왕보다도 막강한 힘을 지니고 정계를 씹어먹자 당연히 인종은 이를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국가는 이자겸을 비롯한 문벌무리와 왕당파로 나뉘어서 대립하고 있었는데요. 먼저 선수를 친 것은 의외로 왕당파였습니다. 왕당파는 이자겸과 그 일파를 제거할 계획을 세우고 먼저 선제 공격을 감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척준경의 아들과 동생이 살해당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자겸과 척준경이 이성을 잃죠. 그래서 왕이 있는 궁궐로 군대를 이끌고 들어가 반란을 일으키고 그 과정에서 궁궐에 불까지 질러버려요. 이렇게 이자겸을 제거하려고 시도를 했지만 이자겸과 척준경 측에서 오히려 여기에 반격을 하며 궁궐이 불탔던 이 사건을 우리는 이자겸의 난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자겸의 난에서 간신히 목숨을 부지했던 인종은 의욕을 잃고 왕위를 이자겸에게 선의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자겸도 그 자리에서 예의상 한번 거절하다가 주변 신하들이 극구 반대하고 말린 덕에 인종이 왕위는 부지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자겸의 야망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이자겸은 급기야 인종을 몰아내고 본인이 왕위를 찬탈할 계획을 세우는데요. 당시 세간에 떠돌던 도참설에 기반한 소문이 결정타를 달립니다. 이자겸은 18자가 들어간 인물이 왕이 되리라는 도참설의 비기를 들은 후 그것이 이시성을 가진 자신을 의미한다고 확신하면서 더욱 의기양양해졌어요. 왜냐하면 18자를 합치면 오약 리자가 되기 때문이겠죠. 이자겸은 인종을 몰래 독살하기 위해 여러 차례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왕비 그리고 이자겸의 넷째 딸이었던 인물에 의해서 이 독살 시도는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독이 든 떡이 인종의 밥상에 올라오자 그것을 바닥에 던져서 까마귀가 먹게 했습니다. 까마귀가 피를 토하고 죽자 여기에 독이 든 것이 드러났죠. 언제는 독을 탄 약이 올라오자 그것을 들고 인종에게 가는 척하다가 일부러 바닥에 쏟아 버리기도 합니다.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이자겸에게 불리한 일이 하나 터집니다. 바로 이자겸과 척준경 사이가 틀어지는 일이 생긴 것인데요. 사건의 발달은 이자겸의 아들 이자의의 노비와 척준경의 노비 간에 노비들 사이에 다툼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욱한 이자의의 노비가 척준경에 대해서 야, 너 주인 궁궐에 불지른 반역자잖아 이렇게 소리를 질렀는데 이걸 들은 척준경이 굉장히 마음이 상합니다. 이자겸이 열심히 척준경의 마음을 풀어주고 관계를 회복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척준경의 마음은 이미 돌아선 후였어요. 인종은 이런 불화를 놓치지 않고 척준경을 자신의 편으로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결국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 다시 한번 군대를 이끌고 궁궐에 당도한 이자겸을 척준경과 인종이 함께 진압을 하고 이자겸을 귀양 보내버리게 되면서 이자겸과 그 가문은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근데 이후 척준경 역시 권력을 손에 쥐고 전횡을 일삼다가 신하들에 의해서 비판받고 정계에 쫓겨나 귀양을 가게 되어버리고요. 거기서 척준경도 등창이라는 병에 걸려서 유명을 달리합니다. 1126년 이자겸의 난으로 인한 극심한 혼란기가 있고 10년도 채 안 된 1135년 고려에 다시 한번 혼돈이 찾아옵니다. 두 번째로 알아볼 사건은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입니다. 이자겸의 난으로 궁궐이 불타버렸고 수도 개경에서 계속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잖아요. 이걸 근거로 정지상, 묘청 등의 인물들은 서경으로 수도를 옮기자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되겠지만 당시 고려는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와 군신 관계를 체결하는 등 굴욕을 겪게 되었어요. 서경파는 이런 치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칭제건원, 즉 고려 국왕을 황제라 칭하는 칭제, 그리고 독자적인 연호를 세우는 건원,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술 더 떠서 금나라를 정벌하자는 금국정벌의 주장까지 하기에 이릅니다. 이들이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었던 근거는 풍수지리설로 좋은 기운이 다한 개경에서 벗어나서 크게 지금 기운이 융성하고 있는 서경으로 수도를 옮긴다면 주변국들이 알아서 고개를 수그릴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국왕도 이런 주장에 관심을 보이면서 천도를 추진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런 서경파의 주장에 대해서 개경파가 극렬하게 반대합니다.
이들은 나라의 통치 이념으로 유교를 내세우면서 개경파 입장에서는 사이비나 다름없게 느껴지는 이 풍수 지리설을 감히 들먹이면서 국가의 근간이 되는 수도로 옮기자고 주장하는 서경파를 맹렬하게 비난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개경을 근거지로 성장한 개경파잖아요. 이들 입장에서는 수도를 옮기는 것이 곧 자신의 세력 약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서울이라는 수도를 딴 곳으로 옮기자라는 주장에 대해서 아야 그러면 집값 떨어져 이러고 서울 사람들이 안 좋게 생각하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것이겠죠? 결국 개경파의 반대에 부딪혀서 서경천도가 흐지부지되자 묘청 등은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묘청의 난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들은 국호를 대위, 연호를 천계라고 하여 새로운 나라를 내세웠지만 얼마 안가 개경파가 이끌고 온 관군에 의해서 무참히 진압당합니다. 개경파를 이끌었던 대표적인 인물로는 김부식이 있는데요. 김부식은 고려 대표 문벌 중 한 명이자 우리에게 매우 잘 알려진 역사서 삼국사기를 편찬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다룬 이야기에서 고려 정치의 주인공은 바로 문벌이었죠. 하지만 물이 너무 오래 고여 있으면 썩는 법이라고 문벌 사회에도 여러 가지 모순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문벌들은 대체로 문신들이었는데 이맘때쯤 고려 무신이 문신에 비해 받는 차별 대우는 어마무시했습니다. 주요 전투의 군대 지휘권까지도 무신이 아닌 문신이 장악했을 정도니 말 다 했죠. 예를 들어 여러분 혹시 강감찬 장군의 귀주대첩 한 번쯤 들어보지 않았나요? 이 강감찬 장군도요 무신이 아니라 문신이었습니다. 문신은 고위 관직의 진출에 봉급도 많이 받고 쭉쭉 출세할 수 있었지만 무신은 관직 진출에도 제한이 있었고 급여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던 것은 국왕이었던 의종의 실정이었습니다. 의종은 처음에는 정치를 잘 이끌어보려고 노력했지만 뜻대로 잘 풀리지 않자 의욕을 잃고 사치와 향락에 빠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는 틈만 나면 자신이 아끼는 문신들이 이끌고 연회를 열어 종일 술을 마시면서 시를 짓고 놀았습니다. 문신들이 놀고 먹는 동안 무신들은 쫄쫄 굶으면서 그 주변에서 경계를 서야 했죠. 차별이 노골화되는 과정 속에서 문신들은 대놓고 무신들에 대해 무례를 범하기 시작합니다. 두 가지 사건이 가장 대표적인데요. 먼저 첫 번째는 이른바 정중부 수염 사건입니다. 정중부의 수염은 아름답다고 소문이 자자했다고 해요. 그런데 문신 김돈중이 아름답기로 소문난 무신 정중부의 수염을 불태워버린 것이죠. 하지만 의종은 김돈중을 벌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김돈중이 당시 굉장히 이름나있던 권세가 문벌, 김부식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으로 무신들을 분노케 한 사건은 바로 보현원 행차 과정에서 발생한 한례와 이소은 간의 갈등이었습니다. 연회를 즐기던 의종이 일종의 오락거리로 무신들을 불러서 오병수바퀴 경기를 시켰습니다. 오병수바퀴는 쉽게 말해서 무술 대결 같은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문신과 왕의 눈요깃거리를 위해서 무신들을 시켜서 태권도 경기 같은 걸 지금 하라고 했다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지금 치욕적인데 여기서 나이가 좀 많았던 무신 이소응이 약간 지친 기색을 보이자 젊은 문신이었던 한례가 갑자기 냅다 이소응의 뺨을 후려 갈깁니다. 이걸 본 국왕과 문신들이 왁자지껄하게 깔깔깔 비웃었다고 해요. 아무리 문신이 무신보다 우대받고 있던 상황이었다고 해도 이소응이 한례보다 품계도 훨씬 높고 나이도 훨씬 많았는데 이런 건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죠. 정중부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크게 화를 냅니다. 네 이놈! 어찌 감히 그럴 수 있느냐? 근데 의종이 정중부를 타일러요. 야 그냥 넘어가 이러면서 이 일을 그냥 흐지부지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정중부를 중심으로 무신들이 정변을 일으키니 이것이 바로 무신정변 되시겠습니다. 무신들은 문신들을 닥치는 대로 살해하고 의종을 폐위시켜버린 후 정권을 장악합니다. 1170년에 일어난 무신정변은 고려를 전기 후기로 나누는 기준이 되는 사건이기도 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무신들은 처음에는 중방이라는 회의기구를 중심으로 정치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하지만 무신들에 의한 정치도 결코 안정적이지는 않았어요. 무신들은 서로 죽고 죽이기를 반복했고 곳곳에서 문신들의 반발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천민 출신의 이의민이란 인물이 권력을 잡는 일이 발생하자 이는 다른 하층민들을 자극하는 계기로 작용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혼란도 최충원과 그 아들 최우가 집권하면서 조금 진정되는 듯 보였습니다. 최씨 가문은 총 4대 60년에 걸쳐서 권력을 안정적으로 세습하는 데 성공하였는데 우리는 이 시기를 최씨 무신정권이라고 부릅니다.
먼저 최충원은 교정도감을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며 반대 세력을 감시하였습니다. 최충원의 아들이었던 최우는 교정도감에 더해 정방을 함께 운영하면서 인사권을 장악했어요. 그리고 최우는 무신들의 사병 집단인 도방에 더해서 삼별초를 추가로 설치함으로써 자신의 군사 기반으로 삼았습니다. 최씨 무신 집권기에 안정을 찾았다는 것은 무신들의 권력 기반이 안정되었다는 것이지 결코 백성의 삶이 나아졌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무신 집권기 이후에 나라에 찾아온 혼란은 쉽사리 진정되지 않았죠. 먼저 통치체제가 붕괴되었습니다. 왕은 있었지만 허수아비나 다름이 없었고 주요 정책들은 모두 무신들로 구성된 최고기구에서 논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무신들은 국왕과 거듭된 또 중첩된 혼인관계를 맺게 되면서 또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었죠. 또 앞서 이야기했듯 이의민 그리고 이후 김준 역시 천민 출신으로서 최고의 권력자 위치까지 성장한 인물들로 이런 인물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고려 신분 질서가 혼란스러워집니다. 천민들이나 하층민들이 혹시 나도? 라고 생각하면서 하극상을 꿈꿀 수 있을 만한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백성들의 삶도 도탄에 빠졌습니다. 무신들이 불법적으로 많은 농장을 소유하면서 백성들의 토지를 빼앗자 농민들의 삶은 더욱 궁지에 내몰렸죠. 더 이상 참지 못한 백성들은 무신 집권기에 여러 지역에서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수많은 저항 운동이 무신 집권기에 발생했지만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적의 난입니다. 만적은 최씨 무신 정권의 시작을 알린 최충원의 산업이었어요. 앞서 이의민 등 천민 출신 인물이 최고 권력자의 자리까지 오르는 것을 본 만적은 자신도 신분 상승의 꿈을 이룰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뜩이나 주변 천민들이 이유도 없이 주인에게 맞는 등 가혹한 대우를 받으면서 힘들어하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런 만적의 꿈은 더욱더욱 부풀어만 갔죠. 만적은 뜻을 함께하는 천민을 모아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신 정변 이래로 천한 무리에서 높은 관직에 오르는 경우가 많았으니 장군과 재상이 어찌 처음부터 종자가 따로 있으랴? 때가 오면 누구나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느냐라는 말로 아마 역사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볼 거예요. 만적은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정, 한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적힌 종이를 나눠주면서 뜻을 함께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천민 한 명이 자신의 주인에게 사건을 밀고 하게 되면서 배신을 하게 되었고 결국 만적의 반란은 사전에 발각되어서 거사를 치르기도 전에 만적과 그 일당이 죽게 되며 허무하게 끝이 나버립니다. 다음으로는 망이 망소이의 반란입니다. 망이란 망소이는 공주 명학소에 살고 있었던 형제였는데요. 공주 명학소라는 이름을 보면 알겠지만 특수 행정구역이었던 향, 부곡, 소 중에서 소에 해당하는 곳으로 주민들이 수공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은 일반 군현에 비해 지나친 차별 대우를 받았고 세금도 많이 걷게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무신 집권기가 도래하면서 중앙에서 지나친 술탈을 일삼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삶을 영위하기가 어렵다고 느낀 망이와 망소의 형제는 세력을 규합해서 반란을 일으켰던 것이죠. 정부는 처음에는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공주 명학소를 충순현으로 승격시켜 주었지만 얼마 안 가서 이들을 토벌하기 위해 다시 한번 군대를 보냅니다. 망이 망소의 형제는 끝까지 저항하였지만 결국 관군에 의해 진압당하게 되었습니다. 지도에 있는 최광수의 난, 그리고 이연년 형제의 난, 그리고 지도엔 없지만 경주에서 일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이비 패자의 난을 묶어서 하나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반란이 일어난 장소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반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또 있을까요? 네, 이것은 옛날 고구려, 백제, 신라가 위치해 있던 곳들입니다. 삼국시대가 끝난 지 한참이나 지났는데도 최강수는 고구려, 이연년 형제는 백제, 그리고 이비와 패자는 신라의 부흥을 내걸면서 각자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아직까지도 삼국 각각에 대한 향수와 민족 의식이 남아있음을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자세하게 다루진 않았지만 교과서에서 소개하고 있는 반란으로는 이의민과 내통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김삼이 효심의 난, 그리고 가혹한 노동력 동원에 반발해서 일어난 전주 관노비의 난 등이 더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많이 다루었는데 차분하게 교과서를 한 번 더 보고 수업에 임해주면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